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키게 돼서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논 몇마지기가 전부였던 가난한 농부 집안의 3남 2녀 중 막내였습니다.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7 식구의 궁핍한 생활. 가난은 그의 인생 초년기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습니다. 배를 골았죠. 그 영양가 있는 것도 못 먹었고, 하루에 밥 3끼, 뭐 쌀밥이든지 보리밥이든지 3끼 정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잘 사는 집. 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의 노무현은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우등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 환경은 학적부에 가장 낮은 하로 기록돼 있습니다. 중학생 노무현은 우등생이었지만 당시 무능했던 정치에 대한 반감도 엿보입니다. 학적부에는 3학년 시절 일주일간의 정학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 대한 장문 시간에 같은 반 학생들을 부추겨 백지를 내도록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 선생한테 야단 맞고 뭐 밤도 맞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는 가난했던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부산 상고에 진학합니다. 3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호가 부산 상고를 지원한 이유는 김지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이 학교를 지원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배람없이 지켜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북 간의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던 1968년 상고를 졸업하고 방황하던 노무현은 최전방 강원도 을지부대에 입대합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 배고프고 고달픈 초병 생활이었지만 틈틈이 독서를 통해 세상을 향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나는 군대 있을 때 책을 잔뜩 갖다 놓고 군대 때 이게 관물 때 놓을 데가 없잖아요. 군대를 마치고 생계를 위해 잠시 어망회사에 다니기도 했지만 그는 세상에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사법고시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형 노건평 씨와 함께 과수원에 감나무 700그루를 심기도 했던 청년 시절의 노무현. 그는 낮에는 과수원 일로, 밤에는 과수원 토남집에 불을 밝히며 고시 공부에 매달립니다.
부인 권양수 여사를 만난 것도 바로 그 무렵입니다. 부역 혐의로 옥사한 장인, 그리고 장래가 불투명한 고시상이라는 이유로 양가의 반대가 심했지만 두 사람이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당시 권양수 여사는 시부모를 모시면서 고시 공부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합니다. 공부할 때에 그때도 시집살이 했습니다. 예, 시집살이 했는데 아버지가 저 몸이 좀 자유스럽지 못했는데 아버지한테 되게 잘했죠. 손톱 발톱 손발 씻어드리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발해드리고. 고시생 노무현은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5년간의 독학 끝에 1975년 마침내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세상을 향한 그의 야망이 첫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8개월 만에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전직합니다. 부산에서 잘 나가는 조셉 전문 변호사로 평안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있으니까 사건을 많이 하고 꽤 성공한 그런 이제 변호사였다가 우연하게 불임 사건이라는 그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조작 조직 사건을 변론하게 됐는데 그 사건을 이제 변론하시면서 그 학생들이 한 60일간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을 당하고 잠시 안락한 삶을 살던 그가 인권 변호사의 가시밭길로 접어든 것은 지난 81년 불임 사건의 변론이 계기가 됐습니다. 전두환 정권 초기 시절 정부가 대학생 20명을 불온서적을 읽었다는 혐의로 기소한 불임 사건. 이 사건의 무료 변론을 맡으면서 그는 평범한 법조인에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87년 거제 대우조선 노동자 파업. 시위도 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노동자의 시신 부검에 참여했다가 제3자 개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어서 터진 1987년 6월 항쟁은 인권 변호사 노무현이 현실 정치에 입문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됩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속에서 부산 지역의 투쟁을 주도했던 그는 대통령 직선제란 결실을 얻어내자 정치 참여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정치에 입문하라는 요구를 이제 받았는데 그때 이제 고심을 하신 거죠. 지하에서 민주운동을 계속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정치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6월 항쟁의 정신을 정치에서 되살려 보려는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고심 끝에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였죠. 그리고 88년 13대 총선.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권유로 부산 지역에 출마해 50 실세였던 허삼수 후보를 꺾고 제도 정치권에 입문합니다. 초선 의원에 불과하던 그가 한국 정치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게 된 무대는 88년 말 50 비리 국회 청문회입니다. 힘있는 정인들을 정연한 논리와 송곳 질문으로 몰아세우면서 이른바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렇게나 통치행위라고 마구 내질러서 국민을 탄압하고 했던 것이, 법을 짓밟고 했던 것이, 어떤 정치 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7월 25일까지만 해도 8천만 원을 주니 못 주니 싸우다가 며칠 지나니까 2천만 원도 올라갔는데 아마 다부지게 누가 달라들었던 모양입니다. 돈 10억, 이 5년 동안에 말입니다. 34억 5천만 원.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럽널럽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그러나 청문회 이후 정치인으로서 여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90년 1월 3당 합당. 김영삼 총재의 손을 뿌리치고 합류를 거부한 뒤 야권 통합에 참여하면서부터 지역 감정의 벽에 부딪혀 잇따른 좌절을 겪게 됩니다. 영남 출신인데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뜻을 함께한 그의 소신은 나중에 대통령의 길로 이끈 정치적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92년 14대 총선과 95년 부산시장 선거, 96년 총선까지 세 차례나 영거푸 부산에서 출마했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십니다. 그러나 98년 보궐선거에서 정치 1번지라는 서울 종로에서 당당히 당선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어서 2000년 총선.
다시금 지역주의를 허물겠다며 부산에 내려가 도전했지만 지역 감정의 벽을 넘는데 실패합니다. 선거를 통한 지역주의 타파를 외쳐온 거듭된 도전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그는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게 됩니다. 4차례 거듭된 낙선은 정치인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모해 보이던 그의 도전은 훗날 대통령 노무현을 만든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2000년 8월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돼 행정 경력을 쌓은 그는 국민의 신뢰를 원동력으로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4월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5기와 뚝심으로 뭉쳐진 그의 집념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놀라운 응집력을 발휘합니다. 바보 노무현을 지지하는 여론이 영호남 지역주의에 지친 표심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노사모가 결성되고 노란 돼지 저금통으로 그를 돕자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패하면서 한때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승부사적 기질은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정몽준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합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날 새벽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처리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정치 인생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그 특유의 승부수는 마침내 청와대 입성이라는 기적을 일궈냅니다. 대통령 취임 첫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 명륜동 이웃들과 악수를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선비들이 공부하고 마음을 수양하던 곳이라서 아마 지금도 밝고 따뜻한 기가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서 따뜻하고 밝은 정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구조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합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약속했습니다.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파격 행보를 이어갑니다. 참여정부 19명의 장관 명단을 발표하던 날 이장과 군수 경력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40대 여성 변호사 출신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전격 기용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제 이번 이 인사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도 아울러서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강제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 서열주의를 존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싼 검찰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자 그는 평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강금실 장관이 배석한 채였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결국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결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통령에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인사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이양시켜달라는 검사들의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하라. 재청권 이관도 아니고 그냥 인사권 이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전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아슬아슬한 말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친인척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부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그의 친형 노건평 씨는 이처럼 참여정부 초기부터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의 측근들 역시 구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탄생의 1등 공신 가운데 한 명인 안희정 씨.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12월 11억여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틀 뒤 자신과 주변선들의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제 잘못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대통령 오래 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신임이 정리돼야 합니다. 검찰에 출두하는 이회창 총재를 보고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분의 출두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거기에 겹쳐져서 자꾸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착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중립 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의 이유로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던 2004년 3월 국회는 56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합니다. 가 193표, 부 2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그때 그는 경남 창원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오찬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수를 여러분이 길게 세게 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겪고 있는 이 고통, 현장에서 실제로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서 반드시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날 오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집행은 정지됐고 고고원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두 달여 뒤인 5월 14일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옵니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소를 위해 용납할 수 없거나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만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에도 섭리가 있어서 애를 쓰고 바둥된다고 역사의 큰 흐름이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고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탄핵 소추를 기각해 그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준 헌법재판소. 하지만 5달 뒤에는 그에게 좌절을 안겨줍니다.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었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수도구 설정과 이전의 의사결정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 사항으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결단해야 할 사항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했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모든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그는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내지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취임 3년째에 접어들면서 그는 강남 부동산 값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 값은 오르기를 반복하다 2006년 말 최고점에 이릅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금융권의 돈줄 조이기에 나섭니다. 집값과 소득에 따라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집값 거품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 미국 주택발 금융위기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2006년 여름에 접어들면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돌려받는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릅니다. 독자적인 작전권을 주장해온 그는 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결국 한미양국은 2007년 2월에 2012년부터 한반도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해 봄 한미 간의 또 한 번의 합의가 성사됩니다. 그가 고비마다 밀어붙여온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협상 시작 14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4월 2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서울 하얏 호텔에서 한미 경제통상 관계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협상 타결에 반대했지만 한미 FTA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그의 소신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하는 방향대로 국회는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언론과는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에 대한 반감은 임기 내내 계속됐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딱 죽치고 앉아가지고 기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대통령의 본격적인 지시로 시작된 기자실 개편 방안은 2007년 5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선 경찰서와 검찰의 기사 송고실을 모두 폐쇄해 경찰과 검찰 한 곳씩만 운영하는 등 기자들의 관공서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정부 나름의 노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를 넉 달여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손 한번. 그는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12분 동안의 만남을 갖습니다. 7년 만에 이뤄진 정상회담.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등 평화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동남분해자 상봉 결과는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김정일 위원장은 환송식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 내외는 꽃다발을 건네받고 기념 촬영을 한 뒤 평양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5년간 정들었던 청와대 관저를 떠나는 날, 대통령님! 그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취임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는 간간히 박수로 새 정부의 취임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끝난 뒤 곧바로 KTX를 타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자, 갑니다. 다음 또 만납시다. 12,000여 명의 환대를 받으며 노 전 대통령 내외가 도착한 곳은 고향인 경남 김해 봉화마을이었습니다. 이제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퇴임 전 고별 오찬에서 밝힌 것처럼 그는 고향 봉화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그만두면 뭐가 제일 좋으냐? 그 뉴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 안 해도 된다. 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가끔씩 그는 사저 앞에서 관광객들을 미소로 맞아주며 여유 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점심을 드려야 되는데 그지요? 오늘 사드릴게요.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평온한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임한 지 넉 달이 지난 지난해 7월 노 전 대통령은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정권 교체 직전 비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자료 유출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 측의 날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재임 시의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게 불편하면 서비스 해달라 이거. 온라인 서비스, 전용선 서비스라도 해주라. 해주고. 결국 이 사건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10명이 검찰에 고발되게 이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전후해 정치적 발언의 횟수와 강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공개 서한을 통해 현 정권에 대한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나타냈고 인터넷 토론 사이트도 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자 정치활동 재개 논란도 일었습니다. 노 대통령의 활동 무대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새로운 활동 무대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봉화마을표 아고라 짝퉁이 되지 않도록 성숙한 국가 원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가 금융위기와 한미 FTA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마다 적지 않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공개 강연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4선언을 존중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1년쯤 됐으면 잎이 좀 더 싱싱하게 피고 가지도 좀 무성하게 뻗고 그래서 내년에는 열매도 주렁주렁 좀 달렸으면 좋겠는데 이 나무가 좀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 전 대통령은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지금 살고 계신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아방궁지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 대통령 때리기로 실정을 면피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 재개 논란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은 검찰 수사 관련 뉴스에 자주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최측근들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걸려든 겁니다. 먼저 노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기인 정화삼 씨 형제가 세존증권 매각과 관련해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 씨 형제에 대한 수사의 칼끝은 그의 친형 노건평 씨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건평 씨가 증권사 매각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지금 홍기혁 씨하고 노건평 씨 자리를 주선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그럼 검찰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친형에 대한 혐의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은 찹찹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멀리 오셨는데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건평 씨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 지 불과 보름 만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무혐의. 잠깐만. 상황이다 말씀드렸어요. 무혐의 아직도 무혐의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노 전 대통령은 친형의 구속에 비교적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지만 크게 상심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으로서의 도리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실이
다 확정될 때까지는 형님의 말을 부정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노건평 씨를 구속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답답합니다. 뇌물 공연 없습니다. 검찰의 압박에 박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구속된 박연차 회장의 일정이 낱낱이 적혀있는 비서의 다이어리가 검찰 손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여러 명이 구속 사법 처리도 당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또 기소될 운명에 있는 사람도 몇 명 생겨났지 않아요? 그럼 그런 걸 진술하고 구치소에 돌아와서 운다고 눈물을 펑펑 쏟아. 새해가 오고 봄이 되자 과거 참여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갑니다. 3월 21일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박연차 회장 등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의원은 우왕재력까지 불렸던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항상 올라갈 것도 염두에 많이 뒀지만 내가 언제 내려갈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려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고,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민주당 서가번 의원과 그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렸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조사를 받습니다. 역시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는 상황에서 봉화마을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박연차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대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이자 대우나 전도서로 불렸던 추국일 씨가 구속됩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박관영 전 국회의장도 소환됩니다.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얼마나 연루됐을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검찰 수사가 미칠 것인지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들을 집중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4월 7일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체포합니다. 오늘 재판 받으러 왔습니다. 저기 삼자이동 왜 하신 거죠? 어떻게 재판 받으러 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혐의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이 자신의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에 올라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저희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했다면서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 권양수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회장이 돈을 받아 사용했고 자신은 몰랐다는 뜻입니다. 정상문 비서관이 권 여사님의 부탁에 따라서 이제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는 것은 이미 대통령께서 사과문에서 밝힌 바지 않습니까? 비록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고는 하지만 가족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집니다. 검찰은 먼저 그의 가족들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커 사위 연철호 씨가 대통령 퇴임 직전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됩니다. 500만 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전혀 모르셨나요? 저희 변호사가 설명하실 겁니다. 억울한 부분 없나요? 검찰에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퇴임하고 김해 봉화마을로 내려온 지난해 3월 초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힙니다. 연철호 씨도 자신과 박 회장과의 개인적인 돈 거래며 노 전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투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연철호 씨가요, 원래 해외 투자 전문가예요. 해외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거고요. 부인 권양수 여사도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5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못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사는 가족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알았느냐에 집중됐습니다. 아들 건호 씨가 처음 소환된 4월 12일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노 전 대통령은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고 말한다는 게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사실대로 가기로 했다며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말합니다. 박연차 회장에게서 권 여사와 유현철 씨가 받은 돈이 빌린 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알았는지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의 진실 게임이 정점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4월 21일 정상문 전 비서관이 공금횡령 혐의로 결국 구속되자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며 홈페이지에 문을 닫겠다고 밝힙니다.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은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이 평생을 걸쳐 추구해온 숭고한 가치들이지만 스스로 이 가치를 말할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을 잃게 됐다며 괴로워합니다. 4월 30일 아침 8시 노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 자택을 나서 소환길에 오릅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0분 천리길을 달려 대검찰청에 도착한 그는 다시 한번 면목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국민이 면목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면목 없는 일이지.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오. 10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다음날 봉화마을로 귀가합니다. 재임 중에는 박 회장의 돈이 건네진 것을 몰랐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을 숨가쁘게 밟아갑니다. 검찰은 권양수 여사를 한 번 더 소환한 다음 곧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화마을 뒷산 언덕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고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였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수렁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버린 뒤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역사의 평가를 뒤로한 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바쳤던 삶을 마감했습니다.